예, 저희 국바세가 주최하고요. 이제 하태경 의원실이 주관하는 이제 이 정바시 행사를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이제 치렀고요. 오늘은 너무나도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정말 귀한 분 오늘 모시고 또 정치를 바꾸는 시간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전 신청자는 한 60여 분 되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퇴근 후에 이제 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분의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접속을 해서 줌으로도 이 강연을 보고 계시니까요. 예, 오늘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사분 우리 귀빈으로 오신 우리 최재형 의원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최재형 의원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이제 법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이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법조인들 우스갯소리로 이러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독일에서 오신 교수님이 했던 얘기인데, 이제 어떤 두 친구가 열기구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어느 곳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 불시착을 했는데 뭐 어디에 자기네들이 그 불시착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앞에 이제 마침 걸어가는 어떤 신사가 있길래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은 지금 열기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같이 있던 친구가 혹시 법률가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면서 갔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저 사람 법률가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틀린 말은 아닌데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이었던 걸 보니 법률가가 틀림없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정치인이 좀 덜 돼서 여러분들한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요. 제가 가끔 밖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랬는데 몇 번 경험하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전달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주겠다 그러면 벌써 얼마나 이 남편이 얼마나 재미없게 또 그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먼저 이제 웃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지난 얘기는 이제 생략하고 제가 정치에 이제 들어와서 처음에 지난 3월 9일 이제 보궐선거에 종로구에 공천을 받고 이제 처음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선이 같이 치러졌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온 국민이라고 하면 좀 그러겠네. 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가 좀 공정과 상식의 기초 위에 좀 제대로 된 나라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은 날 당선이 돼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는데 들어와서 보니 참 우리 정치를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정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전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이 우리가 대선 지선 이겼지만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도 이겼고 소수 여당인 형편에서 계속 국민들에게 우리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 팔았니 이런 그런 오해를 하면서 많은 공격을 하면서 야 이게 참 내 생각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의 여러 가지 그 내홍을 겪는 과정에서 과연 이 공정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당이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저 나름대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비대위 전환할 때도 이거는 비상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원 당규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비대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이제 쳐내는 식으로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당에서 일어나서 참 이제 이 당의 운영이라는 것이 정말 제가 보는 상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뭐 그런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당이 정말 공정과 상식에 의한 그러한 기초에서 당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제 들어와서 처음 이제 헷갈린 게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정당 생활, 소위 말하는 정당 생활 저보다 이제 더 오래 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도 들어와서 이 국민의힘 당은 맞는데 과연 당명이 뭔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전에 무슨 당이었는지 뭐 미래통합당, 당이 굉장히 이름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 당의 이름이 지금 얼른 생각이 나는 것만 해도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저 그 위로 올라가면 민정당, 민자당 이러면서 불과 1980년서부터 한 40년 사이에 당명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고요. 이 당명이 왜 바뀌었느냐? 대부분 이제 뭐 합당, 분당 또 선거에서 패하고 나서 뭔가 좀 당 이미지를 쇄신하자 이러면서 당도 바꾸고 뭐 이제 합당, 분당 하면서 이제 우리 당의 뭐 역사가 쭉 이어져 왔는데 그걸 보면서 이 당의 이미지를 우리가 바꿀 때 당명만 바꾼다고 이게 과연 당이 쇄신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옷만 바꿔 입는 그 변신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죠. 결국은 국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변화와 혁신과 개혁이 있어야지 그러한 당명 변경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공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국에서 이제 뭐 그 당의 어떤 그 쇄신을 통해서 집권하고 또 계속 재집권하고 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미국의 민주당의 경우에 레이건 부시 공화당 정권이 계속 집권할 때 민주당이 대표적인 진보적인 정당이지만 기존의 진보 정당의 이미지를 이제 벗어버리고 그 당시 유명한 말이 있죠. 빌 클린턴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중도 온건 노선으로 이제 바꾸면서 그 민주당이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집권했던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가렛 대처 보수 당이 오래 집권했죠. 굉장히 오래 집권했는데 노동당이 1997년에 토니 블레어가 결국은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노조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노조의 영향력을 좀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노동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러한 과감한 변신을 통해서 노조가 아닌 일반 당원과 일반 지지층의 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면서 결국은 18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보수당은 어떻게 했느냐.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에 계속 졌죠. 계속 졌는데 그 약 한 10여 년 후에 캐머런 보수당이 이제 과거 대처 정부가 가지고 있던 신자유주의 경제 노선을 과감하게 수정하면서 온정적인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을 가져오면서 또 2010년에 또 노동당의 장기 집권을 마치고 또 보수당이 집권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는 유명한 그 메르켈이 2005년에는 어떤 편 좌파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3인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또 보수의 혁신을 통해서 오랫동안 집권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한 개혁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선에서 그것이 이제 좌든 우든 중도 쪽으로 좀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지지를 받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도라는 거는 뭐 어느 두 양진영의 중간이라는 적당한 위치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라든지 또 경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구조나 또 국민들이 성향의 변화 또 사회 구조 그다음에 정보통신의 그 변화에 따른 사회적인 어떤 소통 방법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정치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른 가치 어떻게 보면은 뭐 시대 정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치와 이념을 지키면서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수용해서 시대 정신을 알고 그것을 선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도 성향의 지지 세력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집권을 하든지 또 재집권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혁신과 개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당의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우리의 역사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은 우리 1948년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국가의 그 기본 틀을 이루는 중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거나 개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뭐 진보 정당이 보다 개혁적이고 또 뭐 사회보장이나 이런 면에서 더 국민들이 복지 증진 또는 사회보장을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개혁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승만 정부에서 1949년이죠. 49년 농지개혁법을 49년 6월에 통과시키고 그것이 시행돼서 그 유상몰수죠. 유상몰수 유상배분하는 그 농지개혁이 거의 완결된 게 6.25 전쟁이 나기 불과 얼마 전입니다. 1950년 5월 이제 그 농지개혁이 거의 이제 뭐 상환은 좀 그 이후에 이루어졌지만은 농지개혁의 기본적인 그 개혁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뭐 그게 과연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박헌영은 김일성한테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그 남조선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별로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랬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분석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어떤 가장 중요한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개혁, 보수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정권에서 이루어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적인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뭐 글자를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지 민주주의가 가능할 텐데 그 가장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이승만 정권이었고 그 당시 이승만 정부였고 그 당시에 최초 1948년에 문맹률이 약 80% 정도 됐답니다. 근데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어른들에 대해서는 국문보급소라고 해서 한글 가르치고 그 전시에도 그 교육은 끝이지 않았죠. 여러분들 6.25 전쟁 당시의 사진들 혹시 보시면은 천막 쳐놓고서 여러 그 학생들 이 학교 저 학교 그 서울서 또는 내려온 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서 가르치던 그러한 사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도 그 교육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1958년경에는 문맹률이 한 4.8%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이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된 어떤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의무교육 실시 이것도 역시 자유당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거 제일 먼저
그 법을 만들고 시행한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의료보험법 최초 제정한 것이 1963년 박정희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보험 사업을 거쳐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1977년이고요. 그 다음에 79년에는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이제 건강보험 시작되고 그 이후에 1988년 뭐 지역보험도 시작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료보험의 기초가 법을 제정하고 또 의료보험제도를 이제 막그 출발시킨 것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뤄냈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마찬가지죠. 국민연금도 1974년에 이제 그걸 만들어서 시행하려다가 유류 석유파동이 나는 바람에 시행을 못하고 보류하고 있다가 전두환 시절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실시됐던 것도 국민연금이 이제 출발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인 틀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그 이 좌파 정권이나 진보라고 하는 그런 정부 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그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뭐 김영삼 정부 때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뿐만 아니라 후진국에서 계속될 수 있는 어떤 군부의 어떤 불안한 이 불안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군내 사조직을 해체했던 것도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 소위 말하는 하나의 해체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 공개, 어떤 부정부패의 어떤 고리를 끊는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 이것도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보수 정당이 이 안에 우리는 뭐 개혁 그다음에 혁신하면은 이거는 이 보수 정당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사회보장의 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나 혁신적인 개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혁신과 개혁의 DNA가 없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안정 그리고 발전을 이룬 개혁과 복지제도의 선구자는 소위 지금 민주당으로 지금 대변되는 소위 진보 좌파 정당이 아닌 보수 정당이었다. 결국은 보수 정당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또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일을 하지만 좌파 정당은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뤄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과 또 혁신 이런 것들을 우리 보수 정당 안에 가지고 있는 DNA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정당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개혁이라는 그런 아젠다, 혁신이라는 아젠다에 이렇게 친하지 않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당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희망을 제시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을 소위 말하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어떤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너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정책,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면서도 국민들이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새로운 어떤 그 혁신을 하고 계속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지선 승리 후에 제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혁신의 여러 가지 아젠다 중에 소위 말하면 정치 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은 정개특위에서 이미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당 내부의 어떤 개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한계는 있었지만은 혁신의 활동을 해서 몇 가지 혁신안들을 충분하진 않지만 혁신안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시스템을 좀 예측 가능하게 하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효율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좀 재편하고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자 이런 그 여러 가지 혁신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 당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혁신안에 관해서는 이렇게 깊은 관심이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의 지도부가 누가 되는지 또 당이 또 뭐 안에 무슨 그 여러 가지 누가 공천을 받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은 정말 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혁신하고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가 그게 국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보좌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출범 1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대통령실 자체가 1년 이런 거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냥 묵묵히 가자 이런 기조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그런 자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과의 공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얘기하는 건 혹시 국민들의 좀 호감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워딩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 힘을 합시다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해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국민은 그게 관심이 없다. 국민이 관심 있는 건 뭐냐?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 안보 같은 튼튼한 안보에 민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부가 되는 게 중요하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든지 어떤 정부가 성공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귀결되는 것이지만 그걸 내세울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그 안에 담아야지라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논의했는데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불신 무관심, 이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건지 혐오가 더 무서운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정치 자체가 마음이 많이 멀어져서 소위 말하는 무당층이 가장 이 전체 국민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당이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좋아서 당에서 우리끼리 좋아가지고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국바세 여기 국바세라고 해도 되나요? 이게 정바시하고 국바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바세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국바세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당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러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이제 젊은 분들 계시고 또 저와 연배 비슷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다는 것이 나이의 문제는 아니죠. 정신의 문제고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정말 새로워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 정당이 정말 새로워지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면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나요? 지도부라고 할 수 있나요? 서로 이제 교통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겉도는 느낌 같은 거 좀 안 드세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걸 잘 수용이 안 되고 또 마치 이제 밖에서 무슨 그 공격하는 것처럼 듣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 당 지도부나 그가 자꾸 이제 그 전체적 좀 생각이 다른 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꾸 이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여러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이게 계속 우리가 그 밖에서 겉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당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 우리는 이런 그 같이 가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혹시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상대방이란 말 표현 좀 하지만 당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하고 이 사이에서 좀 더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뭐 모든 게 다 같은 건 아니지만 큰 방향에서 나라를 위해서 같은 길을 가는 어떤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설득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는 내 말만 하고 저쪽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벽이 쌓이고 좀 멀어지는 서로 간에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이제 전에 그 당대표를 이제 뭐 징계하고 그럴 때 대통령이 가장 큰 그러니까 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뭐 저희 당 지도부를 품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완전히 뭐 다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조금 노력하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고 또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로잡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나라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또 모색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스스로 보수 정당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개혁과 혁신의 DNA를 계속 개발해서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이게 좋은 방향이고 우리 정책이 옳은 거니까 그냥 따라와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하고 미리 소통하고 국민들이 눈치를 보는 그러한 정당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저러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해서 좀 더 서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우리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언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질의응답을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줄 계신 분, 먼저. 굉장히 법조인으로서 활동하실 때처럼 올곧고 대쪽 같은 올바른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개떡같이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강연 내용은 상당히 차분했는데 좀
솔직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정치에 입문하실 때 생각하셨던 지향점과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많이 벌어져 있을 것 같고, 비단 의원님의 지향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와도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멀어져서 바로 내년에 있을 총선 전에 그 간극이 좁혀질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스스로 걱정하시듯이 내가 비대위를 반대한 것 때문에, 내가 혁신위 활동을 한 것 때문에 당내 주류가 보기에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돼서 공천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무난하게는 이 당에서 다시 종로에 출마를 하시도록 재선을 하실 수 있도록 공천을 준비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당에서 공천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끝까지 하실 수 있겠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여지도 있겠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은 그 일로 인해서 뭐 저를 이제 암흑의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거의 없는데, 아직도 조금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사람들이 그러더라 하면서 걱정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저 걱정하지 마시라, 그 얘기하는 분이 만일에 있다면 그분뿐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오해는 이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당의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당이 가려는 방향, 지도부가 이끌고 나가려는 방향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몇 번 낸 적이 있죠. 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우리 당이 뭐 그런 거 가지고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전력이 있잖아요. 과거 이력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좀 우려가 그러니까 그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닌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아마 앞으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당을 잡고 분열시키고, 또는 더 외연을 좁히는 방향으로 당의 운영을 해나가는 것은 이제 그런 당 운영은 더 이상 할 수 없거나 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종로라는 지역구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아직도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서 우리 당이 당선돼야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전제로 일단 하고, 제 생각에는 현재로서는 뭐 제가 현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보궐로 들어와서 뭐 불과 이제 1년 남짓 됐고, 내년에도 이제 2년 정도 되는 거라, 뭐 그래도 제가 출마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또 앞으로 이제 1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일단 그걸 전제로 뭐 요즘 지역 활동에도 좀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정치에서도 사실은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는 다른 목소리 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얘기는 하죠. 그러나 그걸 밖으로 바로 얘기하는 거는 뭐 저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당이나 우리 국정 운영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내부적으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을 향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제는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시면 예, 손 네. 먼저 드신 분부터요. 예, 우리 세 번째 줄에 계신 분. 예. 예, 마이크를 이용해서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시에서 사는 김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원님 그 혁신위회 했을 때도 한번 관람을 했었는데요. 쭉 지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기성세대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신세대들이 쭉 밀고 오는데 우리 당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원칙이 있으니까 신세대들이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얼마 있으면 이렇게 가지만은 그래서 오직 제가 뭐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밀어드리겠다. 참 우리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젊은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아주 국바세 국민의 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우리가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그런 느끼고요. 우리가 많이 한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성세대들을 놓으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적인 게 있는지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희망 만들어 가야죠. 희망은 저는 뭐 가만히 있으면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이제 기성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목소리를 낼 때 뭐 기자들이 한 줄이라도 써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역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예, 혹시 다른 분도 질문을 예, 아니 너무 많아서 일단 먼저 드신 분 이쪽 여기 세 번째 줄 계신 예,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쑥색 쑥색으로 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승입니다. 의원님 그 혁신위도 하시면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기사도 많이 접해보고 의원님 행보를 많이 봤는데 언론에서는 이 혁신위가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를 받으면서 약간 엎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어야지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당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이제 혁신위를 제안을 했고, 저도 공감을 해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혁신위가 구성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징계 문제가 불거졌죠. 그리고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는 바람에 사실 혁신위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당대표 개인의 아젠다가 아니라 우리 당의 아젠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당의 이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혁신 안에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당 지도부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좋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방법으로 이걸 고치자 그랬는데 B라는 방법으로도 고쳐도 돼요. 그러나 지금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 혁신안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 당이 반드시 좀 고쳐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여야의 개혁, 아마 여의도 연구원장 새로 임명하면서
저희가 혁신안에 담았던 내용을 포함해서 아니면 어떠면은 더 많은 내용을 담은 변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민생특위 그것도 저희 그 혁신 담았던 내용인데 뭐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민생특위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최고위원이 뭐 말실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민생에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변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것이고 당에서도 그거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당을 변화시켜 나가고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그 혁신의 방향은 구체적인 어떤 제가 그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안은 어떻게 보면은 방법적인 것들이고요. 기본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국민들의 저는 그 눈치를 본다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만은 정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제는 뭐 따라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설득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의 체질을 좀 개선하면은 저는 뭐 우리 당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뭐 당 지도부가 지금 구성되자마자 막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일 때문에 지금 다른데 신경을 거의 못 쓸 정도로 지금 혼란한 상태에 있는데 정리되고 그러면은 또 제대로 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일단 현 상태에서는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1분 30초씩 하고 1분 30초씩. 네, 저도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부분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검은 옷 보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국민의힘 동대문구을 책임당원 20대 청년 임주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강의는 잘 들었고 제가 요즘 느낀 정치가 있긴 한데 요즘 제가 소속하는 건 국민의힘이 조금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상 보수 정당이잖아요. 여권 정당이고. 근데 보수라는 게 이제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거 삶의 그 가치와 보존한다는 건데 지금 사실상 지금 약간 페플리즘인가 이걸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 생각인데 게다가 그 파벌 싸움과 좀 여러 가지가 요즘에 또 이제 최고위원 그 징계 사건 그것 때문에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그 목표가 이제 내년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 150석 이상이 차지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봐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상황 봤을 때 국민의힘 이제 총선 됐을 때 내년 몇 석을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하면 이제 제가 솔직한 현재의 생각은 지금 당장 이제 그 선거를 치른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석보다 우리가 더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 이 상황에서 치른다 했을 경우에 저 당도 힘들고 우리 당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당은 야당 복에 살고 야당은 여당 복에 사는데 국민은 복도 없다 이런 글을 쓰셨던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과반 낙관할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일단은 전체적인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이제 꾸준히 이제 올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안 올라가죠. 조금씩 이제 까먹는 실수 안 하고 이상한 실수해서 까먹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조금씩 올리면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과반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수도권에서 121석 중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반 또는 반에 가까운 의석을 얻어야지 가능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어렵죠. 네. 우리 당이 뭔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국민들이 저 당이 저렇게 바뀌었네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줘야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아이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일단은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 일단 계신 분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 허수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인 세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전후에 6.25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60대나 70대의 지금이신 분들이 그때 그 사회를 이끌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지금의 이제 또 그에 맞는 세대들이 이끌어오면서 그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해오거나 이제 변화를 해오는데, 사실상 이제 그때 가치관은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현재 국민의힘에서 어떤 주류가 되어 있는 어떤 그 주류층은 소위 말하는 현재 이제 여기 국가세의 주류를 대부분의 이제 좀 많은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는 20대나 30대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한다라던가 혹은 그에 대한 배려 혹은 최소한의 경청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100%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20, 30 혹은 많게는 5, 60 정도라도 적용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은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바뀌려고 하고 우리의 의견이 수용이 되는구나라는 모습이 보일 텐데,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은 모습이 거의 1년 동안 계속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적인 시선을 가지고 언제까지 바라봐야 될 수 있을지, 사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말로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의견이 아무래도 좀 갈리는 그러니까 반대 의견에 이제 서는 입장이어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바뀌면 되는 총선에서 안 찍으시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안 바뀌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을 그래도 사랑하고 우리 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런 실망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면 희망이 없죠.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당 지도부가 현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고 이게 이제 정말 우리 당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러한 지지층도 생각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당이 저렇게까지 변하네라는 그러한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전망은 밝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지는 내년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한 대만 찍지 마세요. 이건 좀 지나친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언제까지라는 말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네. 제가 이게 제대로 답변 드린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온라인으로 질문이 3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오프라인 분들 먼저 할 거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이분이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 번째 계신 분. 질문은 1분 30초 이내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참 정치인분들 천하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맨정신인 정치인분들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의원님은 맨정신인 것 같은데 상당히 온건판이신 것 같습니다. 개혁을 말하는 혁신위원장이신데
개혁을 하면서 분명히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위원인 천하 위원장님도 한번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어떤 기업인의 말대로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야지만 저희 당의 총선에 승리가 가능하고 총선이 승리해야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을 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을 그리고 지지합니다. 보수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런 점에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도부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희가 국바세로 모인 것도 정당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다 허물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공기한 듯 일어난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최재형 위원장님이 조금 뭐랄까 명확한 스탠스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총선 전에 분명히 정치개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까 보수도 개혁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 넘어갔을 때 구권력이 신권력이 구권력을 이제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국민의 호감을 받고 그러고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의 정책을 버리고 이제껏 그런 노선을 버리고 진보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기초연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보수와 진보를 말씀하신 내용을 미루 보건데 소위 말하면은 진보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좀 더 많이 풀자 뭐 이런 거는 아니시잖아요. 변화죠. 예. 그건 예로 드신 거고. 저는 뭐 일단 제일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인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는 그게 이제 국민들이 제일 먼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시는 어떤 그 정책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청년들이 미래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예측 가능한 그러한 미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불합리한 제도들, 연금 문제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 개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말은 꺼내고 발도 이제 못 디디고 있는데 첫 걸음도 못 디디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그 동의를 구하는 그런 지난한 절차를 밟아가야죠.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우리 의원님을 또 한 번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요? 끝에 계신 분, 뒤에도 한번 가겠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오프라인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보수 정당이 이제 그 주도해온 사회제도의 복지 개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 안에 개혁과 혁신의 DNA가 있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보수 정당이 선점해야 될 이슈나 복지 관련 개혁 제도가 혹시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연금 문제 빨리 해결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 문제를 국민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희 은퇴한 사람들을 부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그걸 그대로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젊은 분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시스템을 미리 저축을 해서 그걸 잘 운용을 해서 이제 나중에 받는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미 많이 그 갭이 생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 연금 개혁의 방향을 좀 고민해 보지 않나. 그냥 좀 더 그리고 좀 더 적게 받게도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연금의 연금의 뭐라 그래야 그 구조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이제 출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출산과 이제 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아이들 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돈을 좀 적게 쓰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죠. 예, 그래서 오늘 준비된 이제 강연과 질의응답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 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지금 저희 주식팀장님이 저희들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상패 수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서시고요. 감사패 제21대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을 혁신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5월 10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수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바시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